가까운 관계 속에서 벌어진 숨겨진 살인, 그리고 집 안 깊숙이 묻혀있던 진실. 우리는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아친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2005년 6월 초여름의 부산 신선동 골목은 습한 바람이 집 사이를 파고들며 고요를 깨뜨리고 있었어요. 도현은 평소와 달리 휴대전화 수신음만 허공에 울려 퍼지는 상황에 서서히 초조해졌죠. 아내 서연은 단 한 번도 전화를 받지 않은 적이 없었기에 불길한 그림자가 마음속을 짙게 드리웠어요. 처음엔 일이 바쁜가 싶었지만 시계 바늘이 자정을 넘길수록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손끝에 땀이 맺혔죠. 결국 그는 수화기를 다시 들고 30년 지기 친구 민수에게 간절하게 도움을 청했어요. 민수는 늦은 시간에도 서둘러 골목길을 올랐어요. 달빛조차 희미해 문 앞은 어둠에 잠겨 있었죠. 그는 차갑게 굳은 대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서연아 하고 불렀어요. 그러나 응답은 없었고 정막만이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죠. 몇 차례 더 고함을 치자 이웃들이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지만 그 어떤 인기척도 내부에서 흘러나오지 않았어요. 식은 땀과 불안이 번져가는 순간 민수는 결국 1층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성호에게 다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성호는 익숙한 통로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가게 뒤편의 좁고 눅눅한 통로는 벽면에 곰팡이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위로 오르는 계단은 삐걱거리며 울음을 토해냈죠. 손전등 불빛이 겨우 앞을 비추자 차갑고 탁한 공기가 폐를 짓눌렀어요. 성호가 안방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코끝을 파고드는 강렬한 쇠냄새가 그를 멈칫하게 했죠. 한 발자국 더 다가가자 시야에 스며든 붉은 얼룩들이 바닥을 적시고 있었어요. 성호는 숨을 고르며 떨리는 손으로 이불 더미를 젖혔어요. 그 순간 세상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이 몰려왔죠. 서연의 몸은 이미 싸늘했고 피로 얼룩진 옷자락과 창백한 얼굴이 눈앞에 드러났어요. 시신에는 25번의 칼 자국이 새겨져 있었고 그중 14개가 머리를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었어요. 방 안은 싸움의 흔적으로 어질러져 있었고 쓰러진 가구와 흩어진 물건들이 처절한 저항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전등마저 꺼져 어둠이 휘감고 있었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순간 말을 잃었어요. 서연의 손에는 방어 흔적이 남아 있었으나 칼날의 집요한 힘에 속수무책으로 꺾여 있었죠. 바닥에 찍힌 발자국은 여성용 신발 크기에 가까웠고 출입 흔적이나 금품절도는 전혀 없었어요. 누군가 자택 안에서 기다렸던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죠. 차가운 공기와 뒤엉킨 피비린내 속에서 경찰은 무겁게 고개를 숙이며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한 첫발걸음을 내디뎠어요. 서연의 죽음은 단순한 강도 사건으로 보기엔 너무 비정상적이었어요. 창문 파손 흔적도 없고 귀중품이 사라진 것도 없었죠. 경찰은 곧바로 권한관계에 무게를 두었어요. 새벽 1시 반에서 2시 사이 서연이 퇴근 후 집에 들어온 직후 범인이 덮쳤다는 정황이 뚜렷했죠. 외출복 차림 그대로였다는 점은 누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암시했어요. 어두운 집 안에서 치밀하게 계획된 그림자가 서연을 노린 셈이었죠. 가장 먼저 수사선상에 오른 이는 성호였어요. 그는 통로를 통해 사건 현장에 오르내릴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경찰은 성호를 집중 추궁했지만 그의 알리바이는 명확했어요. 게다가 성호에겐 살인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는 충격에 휩싸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당시의 장면을 여러 번 진술했어요. 경찰은 그를 배제했지만 불안의 그림자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음은 도현이었어요. 남편이자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에 수사선상에 오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도현은 사건 당시 다른 지역에서 근무 중이었고
통화 기록과 이동 동선이 이를 뒷받침했어요. 남편의 슬픔은 너무나도 컸고 의심은 금세 겉혀갔어요. 그러나 경찰은 가족과 가까운 이들을 의심의 눈길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범인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경험이 몸에 밴 탓이었어요. 서연의 손톱 밑에서 채취한 미세 혈흔은 국과수로 보내졌어요. 그 사이 경찰은 탐문 수사를 이어갔고 서연과 가까이 지낸 인물들을 하나하나 추려냈죠. 그 과정에서 남편의 친구 민수가 눈에 띄었어요. 그는 사건 당일 서연의 집을 찾아갔고 시신 발견 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했죠. 무엇보다도 장례식장에서 서연의 영정을 끌어안고 대성통곡하는 모습은 오히려 경찰에게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켰어요. 민수의 태도는 유별났어요. 마치 가족 이상으로 서연 사건에 몰두했고 경찰의 수사 상황까지 지나치게 궁금해했죠. 탐문을 이어가자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민수와 서연은 오랜 시간 내연 관계를 이어왔다는 증언이 속속 나왔어요. 남편 도현조차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죠. 밤늦게 서로 통화한 기록이 다수 확인되자 경찰은 민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앉혔어요. 민수는 처음엔 펄쩍 뛰었어요. 그는 사건 당일 새벽 집에서 홀로 잠들어 있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그 주장은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혼자 사는 그의 생활은 알리바이를 입증해 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형사들은 그의 말끝을 유심히 들으며 질문을 이어갔죠. 민수의 시선은 흔들렸지만 결정적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경찰은 일단 그의 주변을 더욱 면밀히 파헤리기 시작했죠. 시간이 흐르자 민수의 가면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는 피해자와 단순한 지인 이상이었어요. 수년간 내연 관계를 이어오며 1억 원에 달하는 돈까지 주고받았던 거였죠. 하지만 돈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고 관계도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형사들은 이 부분에서 살해 동기가 충분히 나온다고 판단했죠. 금전적 갈등과 내연 관계, 그리고 새벽에 아무런 거부감 없이 집에 들어올 수 있었던 관계성까지 모든 퍼즐이 맞아 들어가고 있었어요. 민수는 여전히 발뺌했지만 정황은 점점 좁혀왔어요. 형사들은 그의 독실한 종교심을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업보와 인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진실을 털어놓아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득했죠. 민수는 연신 떨리는 손으로 담배에 불을 붙였어요. 연기를 깊게 들이마신 뒤 한참 동안 침묵하던 그는 마침내 입술을 열었죠. 그의 자백은 현장을 얼어붙게 만들 만큼 차갑고도 충격적이었어요. 민수는 사건 당일 서연의 귀가를 기다렸다고 털어놓았어요. 새벽 1시 반 무렵 서연이 집에 들어오자 마지막으로 500만 원만이라도 갚아달라 요구했지만 서연은 단호히 거절했죠. 그 순간 감정이 폭발했다고 그는 진술했어요. 준비해온 장갑을 끼고 미리 숨겨둔 흉기를 꺼내 서연을 마구 찔렀다고 했어요. 그 말은 서연의 온몸에 남은 25번의 자창과 일치했죠. 그러나 그의 진술은 단순한 충동과 분노로 설명되기엔 지나치게 치밀했어요. 범행 전 이미 신호를 준비해 서연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정황도 드러났죠. 실패하자 불길 대신 칼날을 택한 셈이었어요. 경찰은 그의 말과 행동, 그리고 손톱 밑에서 발견된 혈흔까지 종합해 확신했어요. 민수는 단순한 우발적 살인이 아닌 치밀하게 준비된 살인을 저지른 범인이었죠. 민수의 자백은 끝이 아니었어요. 형사들은 그의 말 속에서 미묘한 어긋남을 포착했죠. 그는 격분해 서연을 죽였다고 했지만 범행 후 집안 전원을 차단하고 시신을 옷가지로 덮은 행위는 감정을 통제한 흔적이었어요. 이는 단순 분노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려는 계산된 움직임이었죠. 게다가 토막 흔적이나 시신 훼손은 없었지만
현장 은폐 의도는 분명했어요. 이런 점에서 수사팀은 민수가 서연 사건 외에도 다른 비밀을 숨기고 있을지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민수의 과거를 추적하던 형사들은 놀라운 사실에 닿았어요. 그의 아내 지현이 이미 2002년부터 실종 상태로 신고되어 있었던 거예요. 당시 민수는 지현이 도박에 빠져 가출했다고 진술했어요. 지갑과 소지품을 모두 집에 두고 떠났다는 설명은 석연치 않았죠. 이상한 점은 아내가 사라진 뒤에도 민수가 전혀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자녀들에게도 엄마가 도박 때문에 떠났다는 말만 반복했죠. 경찰의 의심은 곧 지현 사건으로 옮겨갔어요. 형사들은 민수를 재차 추궁했어요. 그는 얼굴이 굳어지더니 두 손을 맞잡고 버티며 증거를 가져오라는 말만 반복했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땀방울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긴 침묵 끝에 형사들은 다시 그의 종교심을 자극했죠. 업보와 윤회, 그리고 가족의 명예를 거론하며 지현을 어디에 두었느냐고 압박했어요. 민수는 결국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더니 낮게 중얼거렸어요. 집에 있다. 형사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든 이 고백은 곧 잔혹한 진실을 드러냈어요. 민수는 2002년 10월 아내 지현과 안방 바로 뒤 목공소에서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놓았죠. 그는 아내가 무능하다고 비난하며 도박에 빠져있다는 말을 퍼붓자 순간적으로 분노가 폭발했다고 했어요. 손으로 목을 졸라 숨을 끄는 뒤 곧바로 집 안방 구들장을 파내고 그 아래에 아내를 묻었다는 거예요. 그는 몫으로서의 손재주를 살려 시신을 은밀히 감춘 채 아무 일 없던 듯 지냈다고 고백했어요. 더 섬뜩한 건 이후의 행적이었어요. 민수는 지현의 시신이 묻힌 안방 위에서 수일간을 그대로 잠들었고 며칠 뒤 태연하게 가출 신고를 접수했죠. 아이들은 과거 어머니가 종종 집을 나간 전력이 있었기에 의심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을 믿었어요. 그러나 사실 그 순간에도 지현은 불과 몇 미터 아래 집 바닥 속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민수는 철저히 위장을 유지했고 주변 사람들은 그의 연기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는 더욱 교활하게 움직였어요. 그는 2003년 집 보수 공사를 한다며 구들장을 다시 열었어요. 지현의 시신을 현관 쪽으로 옮기려 했지만 공간이 협소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시신을 토막내어 일부는 안방에, 나머지는 거실 현관 아래에 묻었어요. 그리고는 새 침대를 제작해 그 위에 올려두고 아무렇지 않게 생활을 이어갔죠. 목수 경력 30년의 솜씨는 완벽했고 썩는 냄새조차 새어나오지 않았어요. 민수는 지현의 생명보험까지 챙기고 있었어요. 그녀 명의의 보험에 매달 꼬박꼬박 20만 원을 납부하며 5년 후 실종으로 인정받아 보험금을 타낼 계획이었죠. 실종 후 시간이 흐를수록 보험금 수령 시점은 가까워지고 있었고 민수는 그 돈으로 다시 인생을 꾸리려 했던 듯했어요. 수사팀은 이 대목에서 분명히 확인했죠. 민수의 살인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범죄였음을 말이에요. 지현을 살해한 뒤에도 민수는 이웃들에게 평범한 가장으로 보였어요. 그는 아이들과 손자를 챙기며 평범한 일상을 연기했죠. 하지만 내면의 어둠은 끝내 사라지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생활은 더 궁핍해졌고 서연과의 내연 관계에 기댔어요. 돈을 쥐어주고 감정적 위안을 찾았지만 결국 되돌아온 건 갈등뿐이었어요. 그는 두 여인을 잇따라 죽음으로 몰아넣으면서도 겉으론 아무렇지 않게 기웃집 아저씨로 남아있었던 거예요. 민수의 범행은 일관된 패턴을 드러냈어요. 갈등이 격해질 때마다 폭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이후 치밀하게 은폐했죠.
서연 사건에서도 그는 신호를 준비해 방화까지 시도했으며 실패하자 곧 흉기를 들었어요. 지현 사건에서도 단순한 분노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보험금을 겨냥한 계획이 숨어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늘 도구가 있었고 머릿속에는 치밀한 계산이 따라붙었어요. 감정과 계획이 동시에 작동하는 위험한 범죄자의 전형이었죠. 형사들은 민수의 자백을 듣고도 쉽게 믿을 수 없었어요. 그는 끝내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마당꽃을 누가 돌보나 라며 엉뚱한 말을 내뱉었죠. 사람의 목숨보다 꽃밭을 더 걱정하는 그의 태도는 전율 그 자체였어요. 서연과 지현, 두 여성의 비극 뒤에는 한 남자의 왜곡된 집착과 냉정한 계산이 겹겹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수사팀은 이 사건을 단순한 살인이 아닌 인간 내면의 심연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했어요. 민수의 본 모습이 드러나자 주변 사람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는 평범한 가장, 오랜 친구, 친절한 이웃으로 여겨졌지만 내면에는 계산과 탐욕, 그리고 잔혹성이 공존하고 있었죠. 서연의 장례식장에서 영정을 붙잡고 울던 모습은 연기의 절정이었어요. 경찰은 이 이중성을 똑똑히 보았고 그래서 더욱 그를 의심했던 거였어요. 진심 어린 눈물이 아닌 자신을 숨기기 위한 가면이었음이 밝혀진 순간 사람들은 인간의 얼굴을 한 괴물을 마주한 기분이었죠. 사건을 되짚어보면 이미 서연 사건 이전의 이상한 조짐은 나타났어요. 사건 발생 10일 전 민수는 서연의 집 현관에 신호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했던 거예요. 다행히 서연이 깨어나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쳤지만 그 순간만큼은 민수의 사리가 드러난 명백한 증거였어요. 그런데도 그는 태연하게 집 수리를 도와주며 신뢰를 유지했어요. 이 아이러니한 행동은 그가 얼마나 치밀하게 겉모습을 관리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죠. 수사팀은 민수의 범행 동기를 돈과 관계의 교차점으로 분석했어요. 지현 사건에서는 보험금이었고 서연 사건에서는 빌려준 거액의 돈과 갈등이 빌미가 되었죠. 그러나 단순히 돈만이 원인은 아니었어요. 오랜 내연 관계에서 쌓인 얽히고 설킨 감정, 자신이 쥔 우위가 무너질 때 폭발하는 분노가 그를 움직였어요. 그는 애정과 증오를 동시에 품고 결국 상대를 파괴하는 길을 택했던 거예요. 민수의 진술은 곳곳에서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서연 사건에서는 우발적이라고 했지만 흉기를 준비한 사실이 드러났고 지현 사건에서도 순간적 분노라 했지만 보험금 납부 기록이 남아 있었죠. 그는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부각시키려 했지만 증거는 이미 거짓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형사들은 그가 끝내 모든 것을 인정했어도 속내를 완전히 드러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진실의 일부는 여전히 그의 입술 뒤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자 주민들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그렇게 다정해 보이던 사람이 어떻게 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죠.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있던 살인자의 모습은 사람들의 불안을 키웠어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이웃, 오랜 친구가 연쇄살인범이었다는 사실은 공포 그 자체였죠. 사람들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아온 시간이 믿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만큼 민수의 위장은 완벽했고 그 속의 어둠은 깊었어요. 재판 과정에서도 민수는 뚜렷한 반성을 보이지 않았어요.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하거나 눈물을 보이는 대신 오히려 담담하게 사건을 서술했죠. 심지어 형사들에게 마당꽃을 누가 관리하나 라는 말을 남기며 사람 목숨보다 사소한 생활을 더 중요시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그 말은 법정과 사회를 경악하게 했어요. 인간의 가치와 생명의 무게를 저버린 그의 세계관은 정상적인 사고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죠. 프로파일러들은 이 사건을 분석하며 5년 전 민수의 범행을 100% 입증하기 위해 수많은 시간을 쏟았어요. 그들은 서연과 지현의 모습을 한 점 한 점 더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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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정
민수가 단순한 분노형 살인자가 아니라고 보았어요. 그는 충동과 계산을 동시에 갖춘 위험한 유형에 속했죠.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만 곧 치밀하게 은폐하고 자신을 보호하려는 양면성을 지녔어요. 이런 범죄자는 주변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며 언제든 다시 폭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도가 높았어요.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기우 속 연쇄범죄자라는 개념을 각인시킨 사례가 되었어요. 당시 사회적 상황도 영향을 미쳤어요. 2000년대 초반은 이미 유영철, 정남규 같은 연쇄살인 사건이 연이어 터지던 시기였죠. 경찰과 언론의 관심이 대형 사건에 쏠려 있던 탓에 민수 사건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어요. 하지만 들여다보면 그는 2건의 살인을 저지른 명백한 연쇄살인범이었어요. 이 사건이 충분히 조명되지 못했다는 점은 한국 범죄사에서 아쉬움으로 남았죠. 무엇보다도 아쉬운 점은 지현의 실종이 초기에 철저히 수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출로 치부되지 않고 주변 정황이 꼼꼼히 조사됐다면 서연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민수의 연기와 거짓 진술 뒤에는 냉혹한 계산이 숨어 있었지만 당시에는 프로파일링 체계가 본격화되기 전이었죠. 결국 제도적 공백이 2번째 비극을 불러온 셈이에요. 민수는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철창 너머에서 생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2 여성의 삶은 되돌릴 수 없었죠. 아내이자 어머니였던 지현, 친구의 아내이자 내연녀였던 서연. 그녀들의 삶은 한 남자의 탐욕과 집착에 잔혹하게 꺾였어요. 사건은 끝났지만 남겨진 질문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어요. 과연 이웃과 친구라는 이름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 그 물음은 사회의 어둠을 직시하게 만드는 경고였어요. 오늘의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